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이면 온갖 물건과 사람이 뒤섞여 세상의 축소판을 이루는 평양 장터 한가운데에 어김없이 기이한 깃발 하나가 내걸렸답니다. 낡은 대나무 장대에 매달린 깃발에는 큼지막하게 몽자 하나가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조그맣게 꿈 사고 팝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 깃발 아래에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화사한 얼굴을 한 처녀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랑. 이 평양 장터에서 가장 신기하고도 수상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아랑의 장사는 보통 장사와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그녀가 파는 것은 비단도, 그릇도, 곡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바로 꿈을 사고 팔았지요. 자자, 골라 간밤에 꾼 흉몽을 저에게 파시오. 개꿈, 뱀꿈, 굳은 꿈 모두 다 사드립니다. 좋은 꿈이 필요한 분은 좋은 기운 가득한 길몽을 사가시오. 아랑의 낭낭한 목소리가 장터의 소음 속을 파고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허허, 저 처녀 좀 보게. 별의별 장사치가 다 있다더니 이제는 꿈까지 사고 판다니. 쯧쯧, 얼굴은 반반한데 실성을 했거나 아니면 간 큰 사기꾼이겠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의 돗자리를 흘끔거리고는 제 갈 길을 가기 바빴습니다. 꿈을 어찌 돈으로 사고 판단 말입니까? 그것은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을 가진 이들도 있는 법이었지요. 그날도 한 노파가 허리를 짚으며 아랑의 돗자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파의 얼굴에는 며칠 밤을 설친 듯한 고단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정말로 굳은 꿈을 사주시는 게요. 그럼요, 할머니.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제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아랑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파는 주위를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밤마다 꿈속에서 죽은 영감을 본다오. 10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간 양반이 매일 밤 나타나서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니 어찌나 무섭고 섬뜩한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죽지 싶소. 노파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랑은 노파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할머니. 그 무서운 꿈 제가 사겠습니다. 이제 그 꿈은 할머니의 것이 아니라 제 것이니 더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랑은 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 노파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책자를 꺼내 말없이 찾아오는 죽은 남편 꿈이라고 꼼꼼히 기록했지요. 노파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엽전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로 꿈을 팔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지요. 이제 오늘 밤부터는 두 발 쭉 뻗고 편히 주무세요. 그 영감님, 이제 제 꿈에 나타나실 테니 할머니는 걱정 마시고요. 아마도 할머니가 그리워서 찾아오셨던 게지요. 이제 제가 잘 말씀드려 돌려보내드릴게요. 아랑의 따뜻한 위로에 노파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늘이 조금은 거치는 듯 했습니다. 노파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허리를 숙이고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이한 거래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혀를 찼지만 아랑은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또 굳은 꿈 꾸신 분 안 계시오? 흉몽 사려 그녀의 장사는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노파가 돌아가고 잠시 후 이번에는 행색이 초라한 한 사내가 아랑의 돗자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아의 말단 서기로 일하는 박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헬쑥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처자, 나도.
시험을 좀 팔 수 있겠소? 아랑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성실한 기운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어떤 꿈 때문에 이리 낯빛이 어두우십니까? 박석이는 한숨을 푹 쉬며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내가 밤마다 똑같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 꿈속에서 나는 끝도 없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오. 아무리 부어도 독은 채워지지 않고 나는 동이 틀 때까지 그 헛된 일만 반복하다 지쳐서 깨어나곤 하지. 이러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랑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그 꿈 제가 사겠습니다. 아주 후한 값으로 사드릴 테니 이제 그만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랑은 품에서 엽전 새 잎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박석이는 생각보다 큰 돈에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아랑은 그의 꿈 역시 책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꿈이라고 기록하고는 그를 안심시키듯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독은 제가 대신 채울 테니 석이님은 부디 발 뻗고 주무십시오. 박석이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랑이 흉몽 2개를 연달아 사들이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녀가 정말 미쳤거나 아니면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비단 옷을 차려입은 한 중년의 상인이 헐레벌떡 아랑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급함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지요. 아가씨가 길몽도 판다고 들었소. 내일 내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데 부디 좋은 기운이 담긴 꿈 하나만 내게 팔아주시오. 아랑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사들인 노파의 꿈을 떠올렸지요. 마침 좋은 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꾸신 꿈인데 험하고 캄캄한 산길을 헤매다가 마침내 동이 트면서 환한 정상에 우뚝 서게 되는 꿈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장원급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아주 귀한 길몽이지요. 아랑은 죽은 남편이 찾아오는 무서운 꿈을 고난 끝에 성공하는 길몽으로 완벽하게 포장하여 설명했습니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 그거 아주 좋은 꿈이구려. 얼마면 되겠소? 길몽의 값은 꿈을 사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달라지는 법. 아드님의 장원급제를 바라는 마음만큼 내시면 됩니다. 상인은 기꺼이 두둑한 엽전 꾸러미를 내놓고 정상에 오르는 꿈을 사갔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줄 엿이라도 산 것처럼 기뻐하며 돌아갔지요. 아랑은 그렇게 누군가의 공포를 다른 누군가의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기묘한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장터가 파할 무렵 아랑은 돗자리를 챙겨 자신이 새들어 사는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 주인인 주모는 아랑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별 소득 없이 돌아온 듯한 아랑을 보며 안쓰럽게 말했지요. 아이고, 아랑아. 오늘도 그 이상한 장사하느라 고생 많았다. 밥은 먹었느냐? 네, 주모 할머니, 걱정 마세요. 아랑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낮 동안의 활기와는 다른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낮에 번 엽전 꾸러미를 한쪽에 툭 던져두었습니다. 돈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대신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책자 하나를 소중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 책자에는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사들인 온갖 종류의 꿈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요. 우물에 빠지는 꿈, 호랑이에게 쫓기는 꿈, 하늘을 나는 꿈. 아랑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매일같이 장터에 나와 사람들의 꿈을 샀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10년 전 난리통에 잃어버린 유일한 혈육, 남동생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10살 남짓이었던 어린 아랑은 전쟁의 화마 속에서 부모님을 잃고 5살 배기 남동생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피난민 인파에 휩쓸려 그만 동생의 손을 놓치고 말았지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랑은 단 한 번도 동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동생의 작은 손바닥에 있던 붉은 점 하나와 찢어질 듯한 그리움뿐이었습니다. 아랑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동생을 찾을 길이 막막하지만 꿈속이라면 어떨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꾸는 꿈속 어딘가에 자신의 동생이 희미한 모습으로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어쩌면 누군가는 꿈속에서 자신의 동생과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고. 그것은 신락 같은 희망이었지만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꿈 해몽꾼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엿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꿈의 소유권을 자신에게로 가져와야만 그 꿈속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동생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낮에 사들인 꿈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죽은 남편이 찾아온 노파의 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박석이의 꿈. 그녀는 눈을 감고 그 꿈들의 잔상 속으로 자신의 의식을 집중시켰습니다. 꿈속의 풍경, 사람들, 하다못해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점이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지 필사적으로 찾고 또 찾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랑은 지친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동생의 흔적은 없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촛불 아래 쓸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책재는 수백 개의 꿈들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곳에도 동생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꿈속에서는 반드시 동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그렇게 매일 밤 수많은 타인의 꿈속을 헤매며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을 찾아 헤매는 외로운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도 아랑은 어김없이 장터에 나와 돗자리를 폈습니다. 그녀의 기이한 장사는 어느덧 평양 장터의 명물 아닌 명물이 되어 이제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구경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어험, 길을 비켜라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하인 며칠 거느린 한 사내가 인파를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배가 남산만하게 나오고 온몸을 값비싼 비단으로 치장한 그는 바로 평양 제일의 부자이자 소문난 구두쇠인 맹진사였습니다. 맹진사는 코를 벌름거리며 아랑의 허름한 돗자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위아래로 아랑을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지요. 네가 바로 꿈을 사고 판다는 그 계집이냐? 행색을 보니 영 볼품이 없는데 용하기는 한 것이냐? 꿈에 값어치는 행색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지요. 진사 어르신. 아랑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돌하게 대답했습니다. 맹진사는 그녀의 당돌함이 제법 마음에 든다는 듯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과 흥분이 가득했지요. 내가 간밤에 아주 기이하고도 영험한 꿈을 꾸었느니라. 커다란 황금 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번쩍이는 황금똥을 척척 누더니 그 돼지가 통째로 내 품에 와락 안기는 꿈이었지. 이런 길몽은 내 평생 처음이다. 차, 어떠냐? 이 꿈이 대체 얼마짜리 길몽이냐? 이 꿈으로 내가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는 거의 소리치듯 말하며 탐욕스러운 눈으로 아랑을 재촉했습니다. 아랑은 잠시 눈을 감고 그의 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황금과 똥, 돼지와 욕심.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부자가 될 영험한 꿈이 아니라 돈에 대한 맹진사의 병적인 집착과 흉측한 탐욕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녀는 맹진사의 마음속에 가득한 더러운 황금빛 욕망을 똑똑히 보았지요. 아랑은 싱긋 한번 웃고는 눈을 떴습니다. 과연 아주 귀하고 비싼 꿈을 꾸셨군요, 어르신. 다만 이처럼 과한 복이 담긴 꿈은
그 값을 제대로 치러야만 온전히 어르신의 것이 되는 법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은 길몽은 오히려 흉몽보다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지요. 좋다. 당연히 치르고 말고. 맹진사는 큰 결심이라도 한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하인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맹진사 댁 하인들이 낑낑거리며 커다란 동해와 비단 꾸러미를 아랑의 돗자리 앞에 내려놓았지요. 장터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그 엄청난 재물에 입을 떡 벌리고 구경했습니다. 아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재물들을 태연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동해를 툭툭 치며 맹진사에게 아주 그럴듯한 꿈 해몽을 들려주었지요. 자, 이제 이 길몽은 온전히 어르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당장 댁으로 돌아가셔서 집안에서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어르신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물을 숨겨두신 바로 그곳을 파보십시오. 틀림없이 꿈에 보았던 것처럼 노랗고 찬란한 황금이 샘물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아랑의 말에 맹진사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는 보물을 숨겨둔 곳은 바로 아무도 모르는 그의 개인 곳간 바닥 깊은 곳이었지요. 그는 아랑의 신통력에 감탄하며 과연 용하구나. 내 말대로 하여 더 큰 부자가 되면 너에게는 더 큰 상을 내리겠다. 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맹진사는 하인들을 재촉하여 집으로 허둥지둥 돌아갔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인들을 시켜 자신의 비밀 곳간 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파라. 더 황금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란 말이다. 하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곡괭이 끝에 무언가 질퍽한 것이 걸리는가 싶더니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푸확 하는 소리와 함께 땅 속에서 시커멓고 누런 액체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맹진사 댁의 모든 오물이 모이는 오래된 똥통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묵은 똥물이 터져 나오며 비밀 곳간은 순식간에 악취나는 오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아끼던 보물들은 물론 맹진사와 하인들의 온몸이 누런 똥물로 뒤덮여버렸지요. 집안 전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독한 악취로 진동했습니다. 맹진사는 똥물을 뒤집어 쓴 차에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황금똥을 누는 돼지 꿈은 진짜 똥벼락이 되어 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아랑은 그의 과한 욕심을 꿰뚫어 보고 그가 가장 수치스러워할 만한 방법으로 교훈을 준 것이지요. 다음 날, 이 이야기는 평양 장터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아랑의 신기한 능력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진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맹진사의 황금똥꿈 사건으로 아랑의 명성은 평양 바닥에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정말로 신통한 능력을 가진 기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돗자리 앞에는 매일같이 꿈을 팔고 사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아랑은 여전히 그들의 꿈속에서 잃어버린 동생의 흔적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소득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오후였습니다. 장터의 소음 속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내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아랑의 돗자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선비의 기품이 느껴지는 잘생긴 용모를 가졌지만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구가 담긴 상자가 들려있는 것으로 보아 그림을 그리는 화공인 듯했습니다. 낭자가 꿈을 해몽해준다는 아랑 낭자시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아랑입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나리? 아랑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맑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갇힌 듯한 답답함이 서려 있었지요. 사내는 자신을 한양에서 온 화공 이선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제가 몇 달째 기이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만 들면 똑같은 꿈을 꿉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지요. 똑같은 꿈이라니요. 아랑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선주는 괴로운 듯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캄캄하고 축축한 동굴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저편 어둠 속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저를 향해 애타게 손짓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유독 그 아이의 작은 손바닥에 찍힌 붉은 점 하나만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저를 부르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저는 늘 잠에서 깨어나지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랑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에 붉은 점이 있는 아이? 아랑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10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맨 잃어버린 남동생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선주는 자신의 고통을 계속해서 토로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그림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분만 들면 꿈속의 그 아이 모습만이 눈앞에 아른거려 화폭을 망치기 일쑤입니다. 화공에게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낭자의 신통한 능력을 듣고 이곳 평양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부디 제 이 지독한 꿈의 정체를 알려주시구려. 아랑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마침내 동생을 찾을 실마리를 보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점이 있는 아이. 선준의 말은 아랑의 귓가에서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잃어버린 동생의 선명한 표식이었습니다. 난리통에 헤어지던 날, 동생의 작고 따뜻했던 손, 그리고 그 손바닥에 있던 콩알만한 붉은 점. 아랑의 눈앞에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그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산에 이선준이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생을 찾을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었습니다. 아랑은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선준에게 말했습니다. 나리의 꿈은 아주 깊고 무거운 사연이 담긴 꿈인 듯합니다. 제가 그 꿈을 사겠습니다. 내 꿈을 사시겠다고요? 선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다만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니 꿈값도 보통 꿈과는 다릅니다. 아랑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돈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저와 한 가지 약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나리의 꿈은 한 번의 해몽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꿈의 끝을 볼 때까지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 간밤에 꾼 꿈을 남김없이 제게 파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요구하는 꿈값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랑의 제안은 기묘했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꿈을 팔아야 한다니. 하지만 선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랑의 맑고 지혜로운 눈빛은 그에게 왠지 모를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좋소, 낭자의 뜻에 따르겠소.
선주는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나리의 모든 꿈은 제 것입니다. 꿈의 내용에 대해 다른 이에게 발설해서도 혼자서 섣불리 해석하려 해서도 아니 됩니다. 오직 저에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주는 아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날부터 평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랑이 새들어 사는 주막에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사는 처녀와 꿈을 파는 화공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선주는 동이 트자마자 아랑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에도 꿈에 시달린 듯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낭자나여, 간밤의 꿈을 팔러 왔소. 아랑은 그를 방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북과 종이, 그리고 그녀가 꿈을 기록하는 낡은 책자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랑은 차를 한 잔 내어주며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아이가 나왔소. 여전히 캄캄한 동굴 속이었지. 그런데 어제와는 조금 달랐소. 아이가 나를 부르다 말고 동굴벽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소. 가까이 가서 보려 했지만 역시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 아이가 그린 것은 마치 커다란 새의 날개 같기도 하고 나무십 같기도 한 그런 기이한 모양이었소. 아랑은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책자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동굴벽에 그린 날개 모양의 그림. 그것은 그녀의 기억 속에는 없는 새로운 단서였습니다. 그녀는 선준의 꿈을 통해 자신이 잊고 있던 동생과의 기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흩어진 구슬을 하나씩 꿰어 맞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선주는 매일 아침 아랑에게 자신의 꿈을 팔았습니다. 그의 꿈은 매일 밤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어떤 날은 꿈속의 아이가 동굴 밖으로 나와 춤을 추었고, 어떤 날은 슬픈 노래를 불렀으며, 또 어떤 날은 아랑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입 모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꿈의 조각들은 아랑에게는 잃어버린 과거를 향한 이정표가 되었고, 선준에게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갔습니다. 낮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랑은 장터에서 꿈 해몽을 했고, 선주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랑이 사람들의 슬픈 꿈을 사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욕심 많은 자의 허황된 꿈을 사서 통쾌한 교훈을 주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에 점점 더 깊이 끌렸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선주는 이제 아침마다 아랑에게 꿈을 파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상기된 얼굴로 아랑의 방을 찾았습니다. 간밤의 꿈이 유난히 생생하고 의미심장했던 모양입니다. 아랑 낭자, 간밤의 꿈은 아주 이상했소. 선주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캄캄한 동굴 속에서 꿈이 시작되었소. 그런데 이번에는 손에 붉은 점이 있는 그 아이가 나를 동굴 밖으로 이끌었소. 처음으로 동굴 밖으로 나간 것이지. 동굴 밖은 햇살이 아주 눈부신 아름다운 곳이었소.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앞에는 맑은 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아이는 그 냇가에 앉아 조약돌을 던지며 놀고 있었소. 아이가 던진 조약돌이 물 위를 통 튀어갈 때마다 아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소. 마치 내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소중한 것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단 말이오. 선준의 이야기를 듣는 아랑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의 한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나, 저기 봐. 돌이 춤을 춰. 10년 전 고향 마을의 맑은 냇가. 5살배기 남동생은 냇물에 조약돌을 던지며 신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랑은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함께 웃음을 터뜨렸지요. 동생은 유난히 물수제비를 잘 떴습니다. 그가 던진 작은 조약돌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물 위를 대여섯 번은 좋게 튀어 건너편까지 날아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지요. 그 냇가는 부모님을 잃은 남매에게 유일한 놀이터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아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준이 꾼 꿈은 바로 자신이 동생과 함께 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타인의 꿈속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이토록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함께 가슴을 애는 듯한 그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본 선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낭자, 왜 그러시오? 혹시 내 꿈에 무슨 불길한 징조라도 있는 것이오? 아랑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그 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그랬습니다. 그 꿈은 이제 제 것이니 나리께서는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선준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 속에 갇혀있던 자신과 동생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 꿈의 조각들을 끝까지 따라가야만 한다고. 그 끝에 동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선준의 꿈이 아랑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 아랑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동생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잊고 있던 슬픈 기억들이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낮에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홀로 방 안에 앉아 동생 생각에 눈물 찢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선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의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감정적으로 변해가면서 그의 고통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꿈속 아이의 슬픔이 마치 자신의 슬픔처럼 느껴져 잠에서 깨어나도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절망감에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지요. 그렇게 각자의 아픔에 힘겨워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랑은 또다시 동생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마루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뒤척이던 선준이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역시 악몽의 잔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낭자도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구요. 선준이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네, 달이 너무 밝아서요. 아랑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서로의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말없이 느끼고 위로하고 있었지요. 한참의 침묵 끝에 선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는 어찌하여 꿈을 사고 파는 일을 하게 되셨소? 낭자처럼 총명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 어째서 다른 사람의 어두운 꿈들을 짊어지려 하시는 겁니까? 아랑은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하고 그저 어릴 적 난리통에 가족과 헤어져 그들을 찾기 위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고 애둘러 말했지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선준의 눈빛이 깊은 연민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 역시 전쟁고아로 자라 가족의 정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랑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낭자, 나와 같구려. 나 역시 핏줄이라곤 아무도 없이 혼자 자랐소. 그래서인지 낭자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두 사람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었습니다. 아랑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고 선준 역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꿈 해몽꾼과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동반자이자 서툰 마음을 나누는 풋풋한 연인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아랑 낭자, 낭자와 이야기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선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랑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선준과 아랑의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선준의 꿈은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인 단서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교감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선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흥분된 얼굴로 아랑을 찾았습니다. 낭자, 간밤의 꿈에서는 그 아이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었소. 아랑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냇가에 있었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이의 머리에 아주 고운 붉은색 댕기가 매여 있었소. 바람에 댕기 끝이 나풀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선명하던지.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아이가 신고 있는 집신이었소. 자세히 보니 양쪽 집신의 모양과 크기가 다른 짝짝이 집신이었단 말이오. 붉은 댕기, 짝짝이 집신. 선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랑의 머릿속에 또다시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10년 전 동생과 헤어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랑은 장터에서 얻은 붉은색 비단 조각으로 밤을 새워 동생에게 줄 댕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동생의 까만 머리를 정성껏 따하 그 붉은 댕기를 메어주었지요. 동생은 댕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온종일 거울을 보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짝짝이 집신. 난리가 나고 정신없이 피난길에 오르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랑은 울부짖는 동생을 업고 다급하게 집신을 신겼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자신의 집신 한 짝과 동생의 집신 한 짝을 뒤섞어 짝짝이로 신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괜찮아. 나중에 바꿔 신으면 돼. 그렇게 말하며 동생을 달랬던 기억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선준의 꿈은 이제 단순한 잔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헤어지던 그날의 모습을 사진처럼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아랑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오열에 선주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낭자, 왜 그러시오? 그 댕기와 집신이 낭자와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것이오. 아랑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울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는 동생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주는 비록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꿈이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랑이 한참을 울고 난 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주는 그녀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어쩌면 자신의 과거가 그녀의 슬픔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랑 낭자, 사실 나도 내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소. 선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랑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전쟁고아 출신이요. 내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첫 번째 순간은 어느 절간에서 스님 손에 이끌려 공양밥을 먹던 장면뿐이지. 그 이전의 기억은 마치 하얀 백지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소.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스승님 밑에서 그림을 배우며 자랐고 다행히 재주가 있어 화공이 될 수 있었소.
하지만 나는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소.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니 늘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기분이었지. 그래서인지 나는 늘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보다 주인이 없는 텅 빈 풍경을 그리는 것을 더 좋아했소. 그의 고백에 아랑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선준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상처, 즉 뿌리 뽑힌 자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홀로 세상에 던져진 아이. 그 슬픔의 무게를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매일 밤 그 아이의 꿈을 꾸는 것은 내가 잊어버린 과거와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잃어버린 동생일지도, 혹은 난리통에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누군가일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내 죄책감이 매일 밤 나를 그 동굴 속으로 이끄는 것일지도.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아랑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준과 자신은 단순히 같은 상처를 공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 하나의 슬픈 운명으로 얽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준이 꾸는 꿈은 그의 기억이 아니라 어쩌면 두 사람의 잃어버린 기억이 한데 뒤섞여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랑은 선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나리, 우리는 닮았군요. 저 역시 제 과거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어쩌면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연인을 넘어 함께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 나서는 운명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더 이상 각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된 것입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한 이후 선준과 아랑은 더욱 굳건한 유대감으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꿈의 조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들의 정체성을 함께 찾아 나서는 동반자였지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아랑은 주모를 도와 주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선준이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았지요. 낭자, 아랑, 낭자. 그가 다급하게 아랑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리, 무슨 일이십니까? 또 그 꿈을 꾸신 겁니까? 아랑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밤의 꿈 이야기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도 그 아이가 나왔소. 여전히 캄캄한 동굴 속이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가 나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울부짖고 있었소. 그 아이가 드디어 말을 했단 말이오. 아랑은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보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주는 아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꿈속의 공포와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는 떨리는 입술을 힘겹게 열어 꿈속 아이가 외쳤던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누나. 그 한마디, 아랑의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귓가에서 윙 하고 이명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10년 전 피난민 인파 속에서 헤어지던 순간 자신의 손을 놓치며 동생이 울부짖었던 마지막 외침. 바로 그 목소리, 그 단어였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며 누나 가지마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여 마치 내 귓가에서 직접 들리는 것만 같았소. 아랑낭자.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나는 사내가 아니오? 그런데 어찌하여 꿈속의 아이가 나를 누나라고 부르는 것이오? 선주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횡설수설했습니다. 하지만 아랑의 머릿속에서는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선준이 꾸는 꿈속 아이는 자신의 잃어버린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선준을 보고 누나라고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의 영혼 혹은 잃어버린 기억의 잔상이 선준의 몸을 통해 진짜 누나인 자신을 보고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준의 꿈은 바로 자신과 동생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아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10년간의 기다림과 그리움의 끝에서 마침내 동생의 흔적을 찾았다는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랑은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10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선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비록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꿈이 아랑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아랑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결의와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거나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를 확인했으니 이제는 직접 그를 찾아 나설 때였습니다. 아랑은 선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나리, 이제 나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랑은 그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적 난리통에 부모님을 잃고 유일한 혈육인 남동생과 헤어지게 된 사연, 동생의 손바닥에 있던 붉은 점, 그리고 동생을 찾기 위해 꿈 해몽꾼이 되어 사람들의 꿈을 사모았던 지난 세월까지, 그리고 선준이 꾸는 꿈속 아이가 바로 자신의 잃어버린 동생이며 그 꿈의 내용들이 자신이 기억하는 동생과의 마지막 추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선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이한 악몽이 바로 눈앞에 이 가여운 처녀의 찢어지는 아픔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랑을 향한 연민과 애정, 그리고 그녀를 도와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연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소. 낭자,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소. 아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나리 덕분에 저는 동생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선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나리, 당신이 꾸는 꿈은 당신의 꿈이 아니라 아마도 제 기억과 동생의 영혼이 뒤섞여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그 꿈의 장소, 그 동굴과 냇가가 있는 곳은 분명 실제하는 장소일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야만 제 동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함께 그 꿈의 장소를 찾아가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주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돕는 것은 곧 잊어버린 자신의 과거를 찾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랑의 손을 마주 잡으며 굳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요, 아랑 낭자, 하늘 끝까지라도 내가 낭자와 함께 가겠소. 다음 날 아침, 아랑과 선주는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주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사람의 보찜에 며칠간 먹을 주먹밥과 마른 육포를 가득 채워주었지요. 부디 몸 조심하고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너라. 두 사람의 손에 들린 것은 그들의 여정을 이끌어줄 유일한 지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준이 그동안 꿈속에서 본 풍경들을 매일같이 그려 모은 그림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속에는
캄캄한 동굴의 입구, 물수제비를 뜨던 맑은 냇가, 그리고 멀리 보이던 낯선 산봉우리의 모습까지 꿈의 조각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지요. 아랑의 희미한 기억과 선준의 그림이 그들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랑의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어 10년 전 피난길에 올랐던 남쪽 방향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낯선 마을을 지나고 험한 산길을 넘었습니다. 지칠 때마다 두 사람은 그림 두루마리를 펼쳐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 산봉구리의 모양이 꿈에서 본 것과 아주 비슷하지 않소? 네, 맞아요. 그리고 저 아래로 냇물이 흐르는 것을 보니 우리가 길을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여정은 고되했지만 두 사람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한 폐허가 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무너진 집터와 잡초만이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아랑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풍경. 바로 그녀의 옛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선준의 그림과 기억을 대조하며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림 속의 풍경과 똑같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 그리고 그 냇가 위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캄캄한 동굴. 모든 것이 꿈속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찾았어요. 우리가 마침내 찾았어요, 나리. 아랑이 감격에 차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동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동굴 안은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아랑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그토록 그리워하던 동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빛 한 점 없는 동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두 사람은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아랑과 선주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을 더듬으며 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축축한 바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동굴 안에 기이한 메아리를 만들며 울려 퍼졌지요. 아랑의 심장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 어둠의 끝에 정말로 동생이 기다리고 있을까? 마침내 두 사람은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조금 더 넓은 공간이었고 천장의 작은 틈으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들어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빗줄기 아래 아랑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살아있는 동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동굴의 한가운데 크고 작은 돌들이 정성스럽게 쌓여 만들어진 작은 돌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돌 위에는 푸른 이끼가 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돌무덤 앞에는 흙먼지가 쌓여 색은 바랬지만 여전히 선명한 붉은빛을 띤 작은 댕기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랑이 10년 전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메어주었던 바로 그 댕기였습니다. 아랑의 세상이 다시 한번 멈추었습니다. 아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작은 돌무덤과 붉은 댕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동생. 살아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던 동생은 이미 오래전에 이 차가운 동굴 속에서 작은 돌무덤이 되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랑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말이 아닌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돌무덤으로 다가가 그 앞에 무너지듯 스르륵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돌무덤을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준 역시 이 참혹한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랑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찢어지는 슬픔을 함께 견뎌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속에서 동생이 그토록 애타게 누나를 불렀던 이유는 바로 이 차갑고 외로운 무덤에서 자신을 찾아달라는 마지막 절규였던 것입니다. 동굴 안은 누나의 서러운 통곡 소리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랑이 동생의 작은 돌무덤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선준의 머릿속에 굳게 닫혀있던 마지막 기억의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안개 낀 꿈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전하고도 비극적인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마을에서 아랑과 남매처럼 자란 이웃집 오빠 선준이었습니다. 10년 전 난리가 나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피난길이 막히자 아랑의 부모님은 10살 난 딸 아랑만이라도 먼저 안전한 외갓집으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책을 듬직한 이웃 청년 선준에게 눈물로 부탁했지요. 선준아, 부디 우리 아랑이만이라도 살려주게. 우리는 동생을 데리고 뒤따라 갈 것이니. 선준은 목숨을 걸고 어린 아랑을 험한 산길을 넘어 외갓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마을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불행히도 마을을 약탈하던 도적대와 마주쳤고 그들과 필사적으로 싸우다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모든 기억을 잃은 채 낯선 절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스님이 구해주었던 것이지요. 이름도 고향도 가족도 모두 잊어버린 그는 선준이라는 이름과 그림 그리는 재주만을 어렴풋이 간직한 채 성장했습니다. 한편 선준이 돌아오지 않자 홀로 남겨진 아랑의 가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린 동생은 역병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 동굴 속에서 숨을 거두었고 부모님 역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준이 몇 달간 꾸었던 악몽의 정체는 바로 그가 잃어버린 기억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아랑의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마지막 약속과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감의 중심에 있던 붉은 점을 가진 아이가 그의 다친 기억을 두드리는 유일한 열쇠가 되어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속아이가 그를 향해 외쳤던 누나라는 절규는 사실 동생이 마지막으로 그리워했던 아랑의 이름이자 선준 스스로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인연의 이름이었던 셈입니다. 모든 기억의 조각을 맞춘 선준은 오열하는 아랑의 어깨를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랑가, 나다. 내가 선준이다. 기억나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10년의 세월과 잃어버렸던 기억에 무게만큼이나 깊고 애틋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아랑의 울음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다정한 눈빛만은 어릴 적 기억 속의 그 오빠, 선준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잃어버린 시간의 강을 건너 서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해낸 선준은 오열하는 아랑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랑아, 나다. 내가 선준이다. 그는 더 이상 아랑 낭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그는 다시 그녀의 어릴 적 든든한 오라버니, 선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선준, 오라버니?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10년이라는 긴 세월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 아랑은 선준의 품에 얼굴을 묻고 다시 한번 서럽게 울었습니다. 선준 역시 그런 아랑을 더욱 힘주어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억 상실 뒤에 숨겨져 있던 그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지만 아랑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랑아. 내가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너마저 잃어버렸다. 내가 너무나 무력했다. 선준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떨렸습니다. 아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끔찍한 시절에 우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인걸요. 오히려 오라버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생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동생의 작은 돌무덤 앞에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선주는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아랑은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과 화해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들을 올가매었던 악몽은 마침내 끝이 난 것입니다. 동생의 무덤에 마지막 인사를 고하고 10년 만에 되찾은 고향의 폐허를 둘러본 두 사람은 함께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한결 가볍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잃어버렸던 과거를 되찾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 그들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날 이후 선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동굴의 꿈은 사라지고 그의 잠자리는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다시 붓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간 방 안에 틀어박혀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한 포개의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붓을 잡고 처음으로 그린 그림. 그것은 주인이 없는 텅 빈 풍경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평양 장터의 돗자리 위에서 해싸하게 웃고 있는 아랑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입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는 이의 마음을 환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텅 빈 풍경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한 사람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랑 역시 더 이상 장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애타게 찾던 동생을 만났으니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꿈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준이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타인의 꿈속을 헤매던 외로운 여행은 끝이 나고 이제는 자신의 행복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차례였습니다. 아랑은 더 이상 평양 장터에서 꿈 해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지자 사람들은 그 신기한 처녀가 호련히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더라. 혹은 사실은 임금님의 딸이었는데 궁으로 돌아갔다더라 하는 온갖 추측을 늘어놓았지요. 그녀의 기이한 이야기는 그렇게 평양 장터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얼마 후 아랑은 선준과 조촐한 혼례를 올리고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양성 안쪽에 작은 집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선준은 다시 왕성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따뜻해졌다는 평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그리는 인물화에는 모델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희로애락까지 담아내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이 아랑의 영향일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아랑은 그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선준이 그림을 완성하면 그 그림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시와 글귀를 옆에 써넣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글은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선준의 그림과 아랑의 글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은 곧 영혼의 합작품이라 불리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번 돈으로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돌보는 작은 집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랑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선주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며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꿈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고 마침내 운명의 사랑을 찾은 아랑의 신비한 이야기는 이제 그림과 글이 되어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되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꿈을 사고 팔지는 않았지만 대신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라는 더 값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